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전체 수업하신 분하고 우리 최고령 79년생 합격 동영상은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 아마 시청할 수 있도록 아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이제 2차 시험 실제 답안 복귀하신 분들 이제 몇 분씩 해가지고 계속 상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강이 됐든 동영상 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 주셔서 핸드폰 번호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미리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 복귀할 때 실제 답안 복귀할 때 여러분이 이제 쓰신 목차, 그 다음에 법리를 얼마나 잘 썼는지,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어떻게 잘 썼는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안포섭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가지고 어디에 그 허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0.33 커트라인 0.33 오늘 0.67 두 분 아까 이제 좀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커트라인에 걸려 계신 분들은 내가 이게 이제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분일수록 오히려 처음부터 시작 초심의 자세로 내가 처음 입문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멍을 찾기가 어려워요,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20점 30점 차이 나신 분들이 다음 연도에 합격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트라인에 0.33 뭐 0.2 0.24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초심의 자세로 공부를 임하시는 것이 빠른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번 3주차 한번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기출된 것 중에서 여러분이 요 1-1번 문제에서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에서 실제 우리가 기출된 것 중에서 도곡동 공원 사건과, 이거는 이제 도심 내에 있는 공원이죠. 도심 내에 있는 공원.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에요. 그렇죠?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인데, 요거는 이제 외곽에 있는 거예요. 외곽. 그렇죠? 그러면 요게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그렇죠?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요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보상평가의 실무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실무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표준지 선정하고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다음에 그 밖의 의전, 법규에서는 이게 기타의 보정하죠. 이제 보상 단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 표준지 공시가 선택, 그쵸? 즉 적용 공시지가의 선택에 있어서 이 용도 지역에 대한 판단, 그쵸? 용도 지역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쵸? 사실상 이제 적용 공시가 선택,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보정, 요 이제 세 꼭지가, 여기가 우리가 이제 그 보상평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뭐예요? 이게 개발이익 배제 관련된 핵심적인 방법론이거든요. 개발이익 배제 관련된 핵심적인 방법론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적용 공시가 선택 중에서 용도 지역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이제 요런 메커니즘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곡동 공원, 여기 공원 내에 있어서 여기가 원래는 여기가 그냥 그 일반 주거지로 결정돼 있다가, 여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기는 이제 1종으로 돼 있고, 인근에 요거는 전부 3종으로다가 세월이 흘러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3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요 도심 내에 있는 요 1종은 결국은 이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서 결국은 1종으로 지정해 놓은 거거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게 인근이 다 3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실제는 이 도심 내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게 우리 판례에서는 이거를 1종으로 했지만, 우리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요것이 뭐예요?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3종으로 봐야 된다. 요거가 이제 우리 기출 문제 정답이었고, 다만 요거 지금 우리 1번 문제에서 있는 거는, 이 문제 사실관계 보면은 이게 이제
도심 보통 이런 그 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심 외곽에 있는 그렇죠? 그런 중에서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 한 50분의 1 정도만 여기만 지금 사실상 풀리게 된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가 지금 자연공원구역으로서 일반적 계획 제안으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뭐예요? 요 자체는 제한받는 상태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것이 바로 이제 일반적 계획 제한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그렇죠? 제한받는 상태대로. 그래서 요 기출문제 중에서 그 도곡동 공원의 도심 내에 일종으로 지정된 것과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 임야로서 그렇죠? 자연공원법에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요 상태에서 여기만 실시계획이 이루어진 케이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요게 일반적 계획 제한 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받는 상태대로 가는 그런 법리로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 요거 이제 관련된 판례들은 거의 중복돼서 뒤에 보면은 맨 뒤에 보시면은 합격을 부르는 4단계 쟁점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보던 거여서 제가 뭐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이 목차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목차 구성함 속에서 어떤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판례라든지 사안의 포섭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답안 구성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3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메커니즘이 있다 그랬죠? 요 메커니즘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1번에서 자, 이의제결이 감점평가에 관한 법리 오해를 했다. 보통 이제 잘못된 내교를 제기해서 잘못된 제결을 했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요거는 잘못된 제결을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됐네. 그쵸? 제결에 대한 취소 소송. 그쵸? 일반적인 것이 이제 제결에 대한 취소 소송인데, 여기서 결국은 이의제결의 감점평가는 이제 보상평가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상 보상금을 더 달라. 그쵸?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그 잘못된 제결 요거에 대한 부분이 보상평가 관련된 쟁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제결에 대한 취소 소송이 아니라 뭐예요? 보상금 증감 청소송. 자, 요걸로 할 수 있겠다. 우리 보증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고 제가 또 스터디 하면서 기출문제에 보증서에 있는 것들은 여러 번 또 출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예시답안에는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제가 내용을 좀 많이 적어놨는데 실제 이거를 10점 내에 적으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효과적인 그쵸? 여기다가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해서 적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0점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논점의 정의 물론 잡아줬습니다만은 실제 만약에 10점 내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바로 그쵸? 개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개설 15점에서 한 20점 정도 되면 이제 논점의 정리를 쓸 수가 있겠고 요거에서는 바로 개설해 가지고 이 해당 내용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제결이지만 보상평가에 관련된 이런 다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보상금 증감 청소로서 논의를 해야 된다 해놓고 이하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그렇죠? 이래서 이 보상금 증감 초성에 관련된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논리를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충남도 지방도시수행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임기 3년이 끝나서 이제 그만했는데 이제 올해 이번 달부터 서울시 지방토지수행위원회를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제가 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합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하고 감정평가사법은 제가 입법 초원을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2015년도 12월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그거를 진짜 코피 흘려가면서 협회 파견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죽기사기로 진짜 밤을 새가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공시법하고 감정평가사법은 자식 같은 법이에요, 진짜. 자식 같은 법이어가지고 거기 이제 조문 뭐 바뀌거나 뭐 하면 제가 맨날 국회나 아니면 우리 협회에다 의견을 맨날 내거든요. 자식 같은 법이어서. 하여튼 제가 입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라든가 그 내용을 우리 수험가나 어디서보다 우리 업계에서도 제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쟁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험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 잘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지방토지수행위원 하면서 우리 그 토지보상법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또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칼채점 하게 되면은 무슨 엄지가 있냐면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렇죠? 쉬운 문제일수록 정확하게 쓰고 어려운 문제는 왁구를 잘 잡는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그런 거에 포인트를 잘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증소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의의, 그죠? 의의하고 취지 정도가 제일 중요한데 특히 취지, 그렇죠? 취지, 일회적 권리구제. 일회적 권리구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잘못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기를 한 취소송하고, 그쵸? 이거 인용, 그쵸? 그럼 또 다시 그 재결을 또 해요. 그럼 다시 이거 또 취소송 제기하고. 그럼 이게 계속 뺑뺑이 도니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증소를 통해서 법률관계를 일회적, 그죠? 법률관계를 종결시키는 일회적 권리구제다. 그쵸?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신속한 권리구제에서 일회적 권리구제다. 반드시 써주셔야겠고. 두 번째에서, 소송 형태. 불복에 관련된 쟁점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취소 소송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이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인데 공법상 당사자 중에서 우리가 실당이 있고 그 다음에 형당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그쵸? 재결이라고 하는 실제 처분을 다투지만 법률관계 일방 당사자인 사업시행자와 그 다음에 피수용자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돼요? 소를 제기한다.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지만 처분이라고는 재결을 다투지만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성질이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법률관계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다. 그래서 형식적 당사소송이다. 그래서 소송 형태를 바로 형식적 당사소송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소의 성질은 그렇죠? 우리가 통상 법률관계에 대한 형성, 그래서 우리가 형성 소송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보증소 같은 경우는 보상금의 과부적, 그쵸? 보상금의 과부적을 확인 결정해서 지급토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 급부 소송이다. 그쵸? 이런 포인트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소의 대상, 여기서 뭐 그냥 안에서 소송의 대상, 요거 안에서 그냥 묻어서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목차를 뽑아서 쓴다 그러면 법률관계, 그쵸? 법률관계고 처분이 아니고 법률관계, 즉 어떻게 돼요? 보상금. 이 법률관계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권리물관계죠. 권리물관계, 그 다음에 우리 그 보상법에서는 여기서 직접적인 보상금.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특수성 관련된, 그쵸? 여기서 특수성 관련된 쟁점으로 물어봤잖아요. 그쵸? 특수성. 보증소의 특수성. 그쵸? 그래서 질문에서 물어본 목차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잘 적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여기 3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시면 심리 범위에서 특히 우리가 자녀지 같은 경우가 그쵸? 심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상 항목 간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저번에 이제 논문도 나눠드렸는데 보상 항목 간 유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보통 당사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85조 1항을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용자에게서 정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그쵸?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판 관할에 관련돼서, 그쵸? 재판 관할에 대해서는 우리 보통은 우리가 피고소지 관할인데 여기 소재지 관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판결의 효력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제가 소송감정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보면 보통은 이제 수용 제기를 취소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상금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다가 병합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은 거의 90% 이상은 이제 보증소로 보통 가죠. 재판부에서 수용 재결의 취소는 어렵고 이 보증소로 해서 법원 감정인을 선임해서 이렇게 보상금을 이렇게 평가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원 감정 명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판례들, 그죠? 빼먹지 말고 2008도 팔돌들, 그쵸? 뒤에 제가 요 자세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4단계 판례 쟁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반복적인 거여서 제가 또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18도 둘둘째 또 간접손실보상, 그쵸? 간접손실보상도 어떤 보상 항목이 수용위원회에서 사실 오인해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된 재결이 나왔다. 그러면 재결에 대한 취소성인데 결국 간접손실보상도 보상금 더 달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소. 그 다음에 자녀지송 청구도 짜투리 땅 관련돼서 그렇죠? 요것도
형성권이긴 하지만, 그쵸? 형성권이지만, 하지만, 그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기각하거나 각하하거나, 그쵸? 이런 경우에도 결국 돈 달라 이런 거니까 보증소로 제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2007-8129 주거이전비 관련된 쟁점도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요건 실제 기출 문제죠. 자, 주거이전비 관련돼서 사업 인정하고 수용 재결 전에 주거이전비에 대한 다툼을 한다 그러면 판례가 공법상 당사자로 다툴 수 있다. 그쵸? 왜냐면 처분이 없으니까 주거이전비 공고한 상태에서 안 줘버리니까 공법상 당사자로 다투고 이건 실질적 당사자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외하거나 거부하면 85조 1항 취소소송. 그쵸?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원래 4인 가족 4개월 치하면 보통 한 2,600만 원 올해 년도 발표된 거 보면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1,2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증액을 요구하는 85조 2항 보증소 이렇게 제기할 수 있다. 이렇죠. 보증소. 그 다음에 제3자가 압류나 추심 명령을 한 경우에 이 보증소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018도 67. 이것도 보증소 관련된 건이죠. 그래서 보증소 관련된 건 이렇게 유형별로 잘 정리해 두셨다가 요 관련된 부분에서 말하자면 묵차하나에서 우리 보증소의 유형별 판례 검토해서 이렇게까지 쭉 적어주시면 10점으로는 한 뭐 4개 정도에서 5개 정도 묵차로 해서 답안을 구성해 주시면은 딱 그 여러분들이 10점 분량으로 2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2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적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음 2번. 요게 좀 약간 그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은 이게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논점의 정의 이건 뭐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요거에 대해서 뭐 개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논리적인 측면에서 논점의 정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보상평가 시에 그쵸? 보상평가 시에 자연공원법에 한 그 자연공원의 구역에 대한 그쵸? 논점의 정리 내지는 개설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그쵸?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관련된 내용을 적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토지보상법 제23조 그쵸?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 평가에 대한 의의, 그쵸? 의의 관련된 취지.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다가 조문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쵸? 조문에 배점이 있습니다. 0.5점인가요? 0.5점 뭐 이렇게 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문은 반드시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자, 4페이지에서 자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 평가 제 시행규칙 23조죠. 자, 22, 23, 24, 25, 26, 27 요거 뭐예요? 전부 우리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의 다른 유형들이에요. 그렇죠? 22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23조 공법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24조 모호가 불법 형질 변경, 그렇죠? 25 미지급 용지, 그렇죠? 26 관련된 도로 사실상 사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포인트다. 그래서 제1항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꼭 언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뭐 때문에? 개발이익 배제. 자, 그래서 공법상 제한받는 거,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구분이 있죠. 그쵸? 구분이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 계획제한, 그 다음에 개별적 계획제한. 일반적 계획제한은 우리가 개발제한 구역이라든지 그 제한 자체로 목적이 달성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 계획제한이라고 한다. 그쵸? 국토계획및인허법률에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 계획제한.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 구역 지정, 그쵸? 요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 제한, 그쵸? 그 제한이 구체적 사업을 시행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쵸?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사업인정 같은 경우죠. 사업인정, 그쵸? 사업인정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요하는 겁니다. 개별적 제한, 그쵸? 자, 그러면 일반적 계획 제한, 개별적 제한 요거에 대한 요 기본 개념 적어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에 대한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 그쵸? 요 부분을 적시해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 그 배점 관련된 거를 기술을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요거를 요 배점 안에 다 기술을 할 수 있는지 관련된 판례까지 같이 언급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계획 제한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제한받는 그 상태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적 제한 경우에는 이게 개별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는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그렇죠? 한다. 이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당초의 목적 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익사업의 취득 수용 또는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보상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다른 사유로 사건에 제한을 가하고 그와 다른 사업을 시행하면 토지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체적인 불합리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막 사업 인정 여기다 해놓고 그렇죠? 야 이거 공포상 제한 받는 토지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간다. 그 다음에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이거 뭐요? 23조 2항에서는 이건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전형적인 그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2017도 61799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판례는 2019도 3498입니다. 3498이. 자, 넘겨보시면은, 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외우질 않으면서 다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참에 한번 그 판결로지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있는 밑에 보시면 자, 이와 같은 자연공원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 용도지구 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그와 동시에 구체적인 공원시설을 설치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시설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쵸? 그 외에 별도의 공원시설 계획에 의해서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구체적인 공원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쵸? 이게 공원구역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구체적 시설계획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자, 일반적 계획제한은 어떻게 돼요? 제한받는 상태대로 한다. 그렇죠? 그러면 해당 사안이 일반적 계획제한이냐? 그렇죠? 그래서 23조 근거할 때 위 시립공원의 용도지구 지정은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판례에 따르더라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지정 이것은 일반적 계획제한이고요. 따라서 을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그 승부가 갈린 게 바로 이제 이 소결 그렇죠. 내지는 이제 사안의 경우인데 여기에 그 여러분들이 그 목차화 그렇죠. 소결 그 다음에 사안의 포섭 목차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을주장의 타당성 이렇게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딱 정답이 있는 판례긴 하죠. 그쵸? 도곡동공원 같은 경우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요거는 정답이 딱 있긴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거냐? 그 다음에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사안을 딱 포섭해서 결론을 내는. 그쵸? 요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디테일의 싸움이다. 디테일의 싸움.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그렇죠? 여기다가는 뭐 큰 문제를 대비해서 제가 전부 논점의 정리로 했는데 실전 기출문제는 15점 정도 이상이어서 일부러 제가 논점의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점을 좀 빡빡하게 하니라. 그렇죠? 요거를 물음 3. 그래서 공물의 수용 가능성. 그렇죠? 올해 1-2번 문제를 막 공물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 예시답안이나 또는 저기 기출문제 해설을 다 했지만 공물로 발라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보존 공물이니까 언급을 해줘야 된다. 이 정도로 했는데 막 저를 막 엄청 공격을 하더라고. 그쵸? 그냥 보존 문화재잖아. 그러니까 보존 공물이니까 그렇죠. 문화재보호 우리가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구문화재보호법 지금은 이제 우리 그 관련법에 따라서 83조에 따라서 그게 이러한 보존 공물에 관련돼서 그쵸?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초 단체장도 수용할 수 있다. 그 관련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존 공물 관련돼서 그런 이제 문화재 이기 때문에 보존 공물이어서 그 수용 여부를 잠시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 관련된 거 뭐 비례 원칙 판단하는 거 뭐 이런 걸로 주로 쓰라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로 공물로 다 쓰라고 하는 것 마냥으로 그게 아니고요. 그쵸? 자, 이 해당 문제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물음 자체를 한번 보시면 한편 병이 소유하고 있는 C토지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보호구역으로서 지정된 토지로서
이 사건 시설 존속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구 영내에 위치하고 있다. 갑은 여기서 이제 곡물로 이렇게 정하고 있죠. 곡물인 문화재 관련된 저거니까 C 토지를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도 이게 곡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곡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뭐 이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실제 그 곡물을 언급하시는 분이 훨씬 더 득점을 잘 맞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15점, 20점 이상 하면 논점의 정리, 그쵸? 아니다, 10점이다 그러면 이제 개설. 그래서 왜 이거를 논의하는 거냐, 그쵸? 여기서는 곡물인 C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 특별한 필요가 있는 내용이냐, 이거에 대해서 비례 원칙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곡물에 대한 의의, 그 다음에 취지 언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곡물이란 국가, 지방자치 등의 행정주체에서 직접 행정목적에 공유된 개개 유체물, 그쵸? 자, 공익성 확보를 위한다는 점에서, 그쵸? 공익성, 우리가 공공성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용 가능성 물어봤으니까, 자, 곡물의 수용 가능성 요 목차하에서 먼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련 규정 19조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 그쵸? 그래서 19조 2항에 보면 공익사업에 수용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쵸? 이런 이제 문장에서 특별한 필요, 이게 특별한 필요에 대한 해석이죠. 특별한 필요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학설 있죠. 학설. 그래서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우리가 보존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용도 폐지를 선행해야 되느냐 이런 게 포인트예요. 용도 폐지를 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더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 보존 곡물에 관해서 그 우리가 문화유산법 같은 경우에서는 보존 곡물이라 하더라도 문화재인 경우는, 그쵸? 용도 폐지와 상관없이 바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규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언급만 해도 된다는 이유가 문화유산법에 이미 그렇게 구문화재 보호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 학설 판례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지금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 폐지 여부에 대한 긍정하는 견해, 또 부정하는 견해, 그렇죠? 그래서 요거 검토해 준 다음에 이와 관련된 그 판례가 광평대운 묘역, 그 다음에 풍납토성 사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판례 내용으로 해서 요걸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답안을 만약에 여러분이 쓴다 그러면 판례, 그래서 이 광평대군 묘역, 그 다음에 풍납토성 사건. 그래서 이게 수소 택지가를 주고 해서 광평대군 세종대왕의 5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여기서 법령에서 이거를 수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고, 그쵸? 보존곡물이라도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고, 마찬가지 풍납토성 관련된 것도 이거는 이제 문화유산법, 그쵸? 구문화재보호법 83조에 따라서 풍납토성 관련된 것도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것도 보존곡물이지만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두 판례 모두 뭐 용도 폐지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판례 그 자체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자,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지금은 문화유산법 개정이 됐죠. 그래서 문화재청장도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해도 일정한 권한 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권자만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그 관리단체는 실질적으로 이게 송파구청장이었습니다. 지정된 지방자치장 송파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지금 문화유산법 규정은 똑같습니다. 제83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하고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그렇죠? 별도의 용도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955 13241 구토지수용법 제5조 18페이지 밑에 판결문지 두 번째 보면은요, 5조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토지수용법, 문화재보호법, 그쵸, 쭉 규정 등에 종합하면 그 문화재보호법 제54조 2항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성문 종합영어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그쵸?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씁니다.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자 언급을 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요번 올해 시험에서도 풍납포선 관련돼서 사업인정 요건 관련돼서 그쵸? 비례 원칙으로 판단했잖아요. 그쵸? 자 비례 원칙으로도 이 수용 가능성 여부 검토해야 됐다. 그러면 이 비례 원칙 행정 기본법 제10조 요 언급을 해주고 논리를 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10조 제8페이지 보면은 행정자격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야 된다.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적절할 것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적합성이죠. 두 번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대 그칠 것 이거 뭐예요? 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 원칙 이런 거죠. 세 번째 행정자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정의 의도한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이 상당성의 원칙. 그래서 요게 뭐예요? 적, 필, 상. 요게 뭐예요? 단계적 심사 과정을 거친다. 단계적 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쵸? 요 판단 여부를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비례 원칙 관련돼서 검토해가지고 단계별로 그쵸? 목적과 선언 합의에 필요한 게 최소 침해 원칙, 상당성 원칙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심사해서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소결 이렇게 사례 해결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요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끌고 가는 그 맥락 같은 거를 그쵸 항상 머릿속으로 쭉 한번 여러분들이 목차 잡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러면 여기다가 무엇을 적을 것인가 그쵸 그 다음에 그 배점에 관련돼서 몇 줄 몇 페이지 적을 것인가 요거는 또 여러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는 거 60-70% 암기하는 거 60-70% 그 다음에 이거를 써서 손으로 호환시키는 거는 30-40%예요. 그쵸 그래서 악력기 그 다음에 아령, 그 다음에 철봉, 푸시업 이런 거를 하루에 30분 정도, 30분에서 길면 1시간 연습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손에 힘을 키우셔야지, 그쵸?